외국계 대기업 임원인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추석 전날 밤 펄펄 끓는 기름솥 앞에 쪼그려 앉아 무려 8시간째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식은 남은 반찬 접시를 주방 싱크대 쪽으로 툭 던지며 나더러 식당에서 꺼지라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가난뱅이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을 때 나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 집구석은 대파 한 단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닥에 널브러진 최고급 한우와 얼큰한 찌개 국물을 바라보며 나는 빙그레 웃으며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내일이면 그들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이 어떻게 반격을 시작하는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 좀 줄여라. 동태전을 다 태워 먹을 작정이냐? 대체 머리통에 뭐가 든 거야? 쯧쯧, 말이 돼. 거실에서 주방으로 날아드는 시어머니 조정숙의 목소리는 마치 녹슨 톱처럼 내 고막을 벅벅 긁어댔다.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뒤집개를 쥔 채 프라이팬 위에 동그랑땡을 뒤집었다. 달궈진 기름이 팬 바닥에서 치익 튀어오르는 소리를 내며 손등 위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벌건 화상 자국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쓱 훔쳐낸 뒤 계속해서 팬에 반죽을 부었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의 최고급 아파트. 시간은 추석 전날 밤. 나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어진 이 널찍한 주방에 서서 무려 30인분에 달하는 제사 음식 재료를 앞에 두고 기계처럼 전을 부치는 동작만 반복하고 있었다. 5시간을 내리 서 있었더니 허리는 쇳덩어리를 박아 넣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뼛속까지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새언니, 언니가 사온 이 포도 진짜 달고 맛있네요. 껍질이 살짝 두껍긴 하지만요. 텔레비전 소음을 뚫고 시누이 김은희의 얄미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주방에서 바라보면 거실의 천연 가죽 소파가 한눈에 들어왔다. 남편 김재현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한 손에는 리모컨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낄낄대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시누이는 그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크리스탈 과일 바구니를 품에 안고서 알이 굵고 탱글탱글한 샤인머스켓을 입안으로 쏙쏙 집어넣고 있었다. 저건 어제 내가 퇴근길에 굳이 백화점 지하 식품관까지 빙 둘러가서 사온 것이었다. 얘야, 너 조금만 먹어. 오빠 먹게 남겨둬. 시어머니가 다가가 시누이의 손등을 찰싹 때리고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띄고 있던 우동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다.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동그랑땡 다 붙였으면 빨리 동태전 부쳐. 친척들 곧 들이닥칠 텐데 온 집안 사람들한테 우리 집 흉 잡힐 일 있어? 나는 마지막 동그랑땡을 대나무 소쿠리에 건져내고 가스 불을 끈 뒤 몸을 돌려 싱크대 안에 반쯤 손질해 둔 동태살을 집어들었다. 밤 8시, 제사가 끝났다. 남자들이 큰절을 마치고 한쪽으로 물러나자 여자들이 거실에 놓인 거대한 붉은색 원목 교자상 위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30인분의 제사 음식이 널따란 상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 나는 기름때와 밀가루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싱크대로 다가가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어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긴 교자상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상석에 자리 잡은 시어머니는 큰아버님과 고모들에게 수저를 들라며 권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오른편에 앉은 남편 재현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한우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제 입으로 쏙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교자상 맨 끝자락에 남은 빈자리 앞에 멈춰서서 막 방석을 끌어당겨 앉으려던 참이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로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찰싹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엉덩이를 들이밀어? 여기가 내가 감히 앉을 자리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냉소를 흘렸다. 너같이 가난에 빠진 년이 무슨 자격으로 본상에 앉아? 제대로 된 집안 예절도 못 배운 주제에. 당장 주방으로 꺼져서 그 찌끄러기들이나 주워 먹어.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옆에 앉은 큰어머니는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만 떠먹었다. 시누이 은희는 젓가락 끝을 질근질근 씹으며 구경거리라도 난 듯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나는 남편 재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입안에 든 고기를 꿀꺽 삼키더니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헛기침을 큼 하고는 손을 뻗어 내 바짓가랑이를 툭툭 잡아당겼다. 여보, 그냥 엄마 말씀 들어. 오늘 명절이라 친척 어른들도 다 와 계시잖아.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당신이 한 번만 꾹 참고 주방 가서 먹어. 응? 착하지. 재현의 목소리는 한껏 끼어 들어갔지만 평소 그가 보여주던 비겁함과 뻔뻔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는 내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그의 손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기름때 하나 묻지 않은 하얗고 매끈한 손이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갔다. 주방 구석에는 자그마한 접이식 밥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모서리가 깨진 접시에 담긴 차디찬 김치, 이미 하얗게 굳은 기름띠가 둥둥 뜬 먹다 남은 국 한 대접, 그리고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버려 상에 올리지 못하고 버려진 동태전 몇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그 초라한 밥상 앞에 서서 김치 접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코끝을 찌르는 찌든 기름 냄새. 화상을 입은 손등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허리에서 시작된 뻐근한 통증은 척추를 타고 뒤통수까지 찌릿찌릿하게 번져갔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이고, 이 한우 진짜 입에서 살살 녹네. 역시 강남 백화점 물건은 다르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형님은 참 복도 많으셔. 아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지, 며느리도 돈 잘 벌지. 자, 재현아, 이것 좀 팍팍 먹어라.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나는 손을 뻗어 반쯤 타버린 동태전을 툭 집어 들었다. 손끝으로 차가운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 동태전을 다시 접시 위로 던져버리고는 몸을 휙 돌려 주방을 빠져나왔다. 발걸음 소리는 가벼웠지만 내가 긴 교자상 가까이 다가가자 근처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이 흠칫하며 젓가락질을 멈췄다. 가장 큼직한 해물파전을 집어 재현의 밥그릇에 올려주려던 시어머니가 곁눈질로 나를 힐끗 보더니 낯빛을 싹 바꿨다. 내년이 거길 또 왜 기어나와? 주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말 못 들었어? 하여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 처먹었길래.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나는 교자상 정중앙으로 걸어가 2+ 최고급 한우와 비싼 해산물, 예쁘게 부쳐낸 전, 그리고 펄펄 끓는 갈비탕이 꽉 들어찬 묵직한 원목 교자상의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틀어쥐었다. 손바닥에 나무의 결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양팔에 젖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상을 위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다. 우당탕탕. 화장창.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거실을 뒤흔들었다. 그 거대한 밥상이 통째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펄펄 끓어오르던 뚝배기 속 갈비탕 국물이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졌고 시뻘건 매운탕 국물과 기름진 전, 흩뿌려진 밥알들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머리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수십만 원짜리 비싼 실크 한복은 순식간에 시뻘건 기름 국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었다.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시누이 은희는 머리카락에 해물파전 반쪽을 매단 채 먹다 만대게 다리를 손에 꽉 쥐고서 천장이 뚫어질 듯 날카롭게 오열했다. 거실은 일순간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의자들은 이리저리 나동그라졌다. 소금. 빨리 소금 가져와. 소금 뿌려. 이 미친년 놈 붙을라.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기어 일어나더니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극도의 분노로
얼굴 근육이 일그러져 괴물 같았다. 그때 바닥에 낮아빠져 있던 재현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툭 붉어져 있었다. 그는 단숨에 내 앞까지 달려오더니 당장이라도 내 눈알을 파버릴 듯이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나는 펄길펄길 날뛰며 침을 튀기는 그의 분노한 얼굴을 아주 고요하게 쳐다보았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손을 뒤로 뻗어 앞치마의 허리끈을 스르륵 풀어냈다. 끈이 툭 떨어졌다. 나는 기름때와 땀으로 얼룩진 그 더러운 앞치마를 확 벗어 던지며 재현의 얼굴 정면을 향해 힘껏 후려갈겼다. 그래, 니들 식구끼리 아주 배 터지게 처먹어라.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지붕이 날아갈 듯한 쌍욕과 비명소리를 등지고 현관으로 직진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밑바닥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검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끌어냈다. 여권, 신용카드, 갈아입을 옷 몇 벌은 어젯밤에 이미 다 챙겨둔 상태였다. 지퍼를 닫고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려 다시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갈아 신었다. 너 인연 꼼짝 마. 오늘 당장 이 문턱을 넘는 순간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복도를 타고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함께 그릇이 박살나는 파열음이 들려왔다. 나는 쿨하게 문고리를 잡고 내렸다. 찰칵 하고 문이 열렸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끔찍하고 역겨운 소음들은 모두 육중한 철문 뒤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아파트 아래로 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달렸다. 2시간 뒤 나는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1등석에 앉아 있었다. 승무원이 웰컴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다. 샴페인 잔을 건네받고 널찍한 좌석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한 모금 우아하게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가 뱃속에 남아있던 기름진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일본 오사카 최고급 료칸. 정원에서는 대나무 물통이 바위를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 하는 청아한 소리. 나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감싸주기에 딱 알맞은 온도의 노천탕에 몸을 푹 담그고 있었다. 옆에 놓인 자그마한 편백나무 탁자 위에는 방금 룸서비스로 올라온 최고급 와규 스키야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서 군침 도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와규 한 점을 집어 신선한 날계란 푼물에 푹 찍어 입안으로 넣었다. 그때 한쪽에 치워두었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나는 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17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전부 시댁 식구들이었다. 시어머니, 남편 재현, 시누이 은희. 카카오톡 알림의 빨간 점 속 숫자는 99+를 가리키고 있었다. 채팅방을 누르자 메시지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시어머니의 문자였다. 내가 비행기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대였다. 집안 망해먹을련 같으니라고 당장 기어 들어와서 이 난장판 치워. 감히 폰을 꺼? 도망치면 다 끝날 줄 알지? 너 같은 천박한 년이 내 아들놈 없으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살 줄 알아. 뒤이어 재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여보,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빨리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친척 어른들이 우리 집안 콩가루 됐다고 수군거린단 말이야. 그런데 2시간 전쯤부터 메시지의 뉘앙스가 180도 확 바뀌어 있었다. 야, 한지윤. 너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왜 내 카드가 정지됐다고 나와?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리며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불과 1시간 전 재현이 길고 긴 음성 메시지를 10몇 개나 연달아 보냈길래 나는 재생하지 않고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만 슬쩍 훑어보았다. 여보, 당신 대체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아까 그 난리 난 거 체면 챙기겠다고 큰아버님 식구들 다 모시고
강남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가셨단 말이야. 지금 밥값이 150만 원이 나왔는데 당신이 엄마한테 준 가족 카드가 막혀서 결제가 안 돼. 지배인은 우리를 무슨 사기꾼 보듯 쳐다보고 큰아버님 식구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내 통장에는 10,000원 한 장 없어. 빨리 카드 정지 풀든가 당장 계좌 이체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곧바로 은희의 카톡도 튀어나왔다. 새언니. 진짜 미쳤어. 나 지금 청담동 필라테스 학원인데 350만 원짜리 연간 회원권 결제하려는데 잔액 부족 든다고. 지아랑 내 친구들 다 옆에 서 있는데 앞으로 이 바닥에서 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이래? 당장 내 카드 원상복구 시켜. 나는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절박한 느낌표들을 바라보며 지금쯤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한정식 식당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기름 얼룩이 진 옷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 텅 빈 지갑을 뒤적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재현,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식당 지배인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할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다 시원했다. 정원에서는 또다시 물통이 바위를 때리는 딱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엎어두고 두 번째 와규를 집어 끓는 육수 속에 천천히 담갔다. 수면이 다시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옆에 놓인 차가운 얼음 보리차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켠 나는 그 길로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액정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렸고 그들의 바락 섞인 느낌표와 쌍욕들도 모두 그 검은 유리판 아래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뻐근했던 허리 깊은 곳에 통증이 뜨끈한 온천물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정원의 대나무 물통이 다시금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탕 가장자리의 푸른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댄잎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5년 동안 원래라면 추석 명절을 축하해야 할 이 밤에 온전히 나 자신의 숨소리만 듣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사흘 뒤 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마포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 까만색 기내용 캐리어를 질질 끌고 터미널 밖에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에게 서초동의 한 주소를 불러주었다. 오후 2시, 나는 오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온 햇살이 널찍한 원목 책상 위에 얼룩덜룩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한지윤 씨, 전에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싹 다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콧대 위에 무태 안경을 쓱 밀어 올리며 두툼한 서류철을 펼쳤다. 평창동 전셋집 보증금이 15억 원이더군요. 계약 자체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초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자금의 흐름이 한지윤 씨 개인 급여, 통장과 재테크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곧바로 쏴진 게 확인됐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자금 출처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되는 사안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집구석에서 녹음한 파일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이번 제사 당일에 그 인간들이 짓거린 폭언도 포함해서요. 나는 금속 외관이 번쩍이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 전세금 15억 원, 단 1원도 빠짐없이 제 계좌로 다시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인간들이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오 변호사는 USB를 건네받아 컴퓨터 본체에 꽂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은 오늘 오후 바로 우체국을 통해 임대인과 시어머니의 현거 주지로 동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과 자금 귀속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인 한지윤 씨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말인데요. 그의 시선이 내 손등에 흉하게 딱지가 앉은 검붉은 화상 흉터에 머물렀다. 제사 당일 응급실 진단서에 녹음 증거까지 확실하니 접근금지 가처분은 무난하게 인용될 겁니다. 법원 결정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한지윤 씨 자택이나 직장 반경 100m 이내로는 얼씬도 못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저는 이혼 소송에 쓸 재산 분할 청구 목록도 마저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그 시댁 인간들이 제 주머니에서 빼먹은 돈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싹 다 계산해서 털어낼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의 디지털 도어록은 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메인보드째로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고, 비밀번호 역시 김재현의 생일에서 내 회사 입사 기념일로 싹 바꿔버렸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파트에 처박혀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샅샅이 뒤져 정리했다. 거실에는 서류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와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때리는 타닥타닥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문밖에서 도어록의 기계적인 여성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 직후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박살낼 기세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철문이 얼마나 심하게 울리는지 벽체마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문 열어. 한지윤 잊혀주길려나.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못 열어.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조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지난 5년 동안 며느리인 나를 하녀 부리듯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해라, 과일 깎아와라, 화장실 청소해라 명령하던 바로 그 오만하고 고압적인 말투 그대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월패드의 화면 스위치를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문 밖에는 조정숙이 머리를 산발한 채 서 있었다. 극도의 분노로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잔뜩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파란색 딱딱한 플라스틱 파일철을 꽉 쥔 채 팔을 번쩍 들어 올려 파일 모서리로 현관문을 쾅쾅 찍어대고 있었다. 비밀번호만 싹 바꾸면 다 될 줄 알았어? 이 독사 같은 년아.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감히 무슨 말라비 틀어진 방 빼라는 통보서 같은 걸 들이밀어? 말이 돼. 거기가 우리 재현이가 사는 집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전세를 빼. 당장 그 내용 증명인지 뭔지 취소하고 카드 정지 안 풀어. 당장 문 열어. 나는 화면 속에 일그러진 늙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대꾸조차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신발장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관할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마포구 행복아파트 1204호인데요. 지금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려 하고 있어서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류는 어젯밤부터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가해자가 지금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에 조용히 서서 월패드 화면만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10분 뒤 1층에 머물러 있던 엘리베이터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며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문고리를 아래로 탁 내리고 현관문을 아주 살짝 밀어 틈을 벌렸다. 복도의 센서등이 번쩍하고 켜졌다.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조정숙의 눈이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올 듯 커졌고 흰자 위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그녀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들개처럼 달려들었다. 치켜든 파란색 플라스틱 파일철의 뾰족한 모서리가 내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내리꽂혔다. 내가 오늘 이 집안 말아먹을 쌍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만다. 나는 피하지 않고 나를 향해 떨어지는 그녀의 팔뚝을 그저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파일철이 내 이마를 강타하기 1초 전 엘리베이터 쪽에서 경찰 2명이 성큼성큼 달려나왔다. 그만. 행동 멈추세요. 앞장서 달려온 경찰관이 조정숙의 손목을 덥석 낚아채더니 뒤로 확 꺾어버렸다. 아이고 조정숙이 비명을 내질렀고 그녀가 쥐고 있던 파란색 파일 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플라스틱 고리가 탁 풀리며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차르르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결제일이 한참 지난 신용카드 연체 대금 청구서, 수백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 최고장, 그리고 오 변호사가 발송했던 그 기한 내 퇴거명도 요구 내용 증명서였다. 아니 댁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나 이 집 시어머니야. 시어미가 자기 며느리년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당장 안 놔. 조정숙은 발버둥을 치며 내 코앞에 대고 악을 써댔다. 경찰 양반들, 당장 이거 놔. 이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전현이 우리 집을 훔쳐갔어. 한지윤 씨 맞으십니까? 다른 경찰관이 내 앞으로 다가와 신분을 확인한 뒤 조정숙을 향해 엄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부한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당신은 현재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게다가 방금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니 당장 파출소로 동행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접근금지야? 내가 2년 시험이야. 어른이 아랫사람 버르장머리 좀 고치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는 거야? 조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을 노려보더니 다시 고개를 휙 돌려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복도 바닥 타일에 침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한지윤, 이 썩어 문드러질 독사 같은 년. 경찰 부르면 다 될 줄 알아? 넌 뼛속까지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혼은 어림도 없어. 당장 이 경찰들 안 보내. 나는 경찰의 어깨 너머로 팔이 꺾인 채 강제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조정숙 씨, 내가 입을 열자 그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멈칫했다. 내가 시어머니 대신 부른 호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그 15억 전세금, 이번 달 말이면 집주인이 제 계좌로 고스란히 반환할 겁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방을 빼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로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짐을 다 드러낼 테니까요. 그쪽들이 앞으로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든 다리 밑에서 자든 그건 그쪽들 사정이고요. 내가 감히 그녀의 두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번들거렸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에 힘을 쫙 풀더니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려 했다. 그녀의 주특기인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 부리기를 시전하려는 속셈이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다들 나와서 이것 좀 보소. 며느리가 시어미를 쪄 죽이려고 하네. 세상에 이런 천벌을 받을 일이 어딨어. 복도 끝에 현관문 몇 개가 빼꼼히 열리며 틈새가 벌어졌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문 뒤에서 번뜩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경찰관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짱을 꽉 끼고 번쩍 들어 올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말씀 조심하십시오.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강제 연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반쯤 끌려가다시피 안으로 처박혔다. 육중한 금속 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그녀의 발악하는 저주 소리도 완전히 차단되었고 복도는 다시 쥐죽은 듯한 고요를 되찾았다. 나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청구서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시뻘건 연체 경고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들을 지그시 밟고 지나가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나는 연차 휴가를 마치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다. 오전 10시, 안내 데스크에서 내 사무실로 군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본부장님, 1층 로비에 어떤 남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본부장님 남편분이라고 하시네요. 예약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보안 요원이 출입 게이트 통과를 막았는데 안 가고 계속 저렇게 버티고 계셔서요. 보는 눈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나는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결산 보고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탁 하고 쳤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 전해주세요. 5분 뒤에도 계속 안 가고 버티면 그냥 끌어내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의 하행 버튼을 눌렀다. 천장이 높게 탁 트인 1층 로비의 대리석 공간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얕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창 업무 시간이라 출입 게이트를 드나드는 직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대리석 기둥 옆에 서 있는 김재현을 단번에 찾아냈다. 그는 더 이상 푹신한 가죽 소파에 드러누워 여유롭게 샤인머스켓을 주워 먹던 그 잘난 모습이 아니었다. 평소 칼주름을 잡고 입고 다니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지금 온통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엉망으로 비틀려 목에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기름에 떡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턱 밑으로는 시커먼 수염 자국이 삐죽삐죽 솟아올라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나를 발견하자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더니 출입게이트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하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의 억센 팔에 가로막혀 튕겨나갔다. 여보. 지훈아. 그는 보안 요원의 팔뚝 너머로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노골적인 아부가 뚝뚝 묻어났다. 나는 게이트 앞까지 다가가 허리춤까지 오는 투명한 유리 차단기를 사이에 두고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용건만 빨리 말해. 나 곧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그는 내 싸늘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목을대를 크게 한 번 꿀꺽 넘기고는 목소리를 확 낮추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인 양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하기 시작했다. 여보, 며칠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엄마 그날 파출소에서 밤새 조사를 받고 완전히 혼비백산하셨어. 혈압이 200까지 치솟으셨다고. 은희는 필라테스 학원도 못 가고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해. 당신 이쯤 했으면 화 풀릴 때도 됐잖아. 나랑 집에 같이 가자. 응?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그는 내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슬그머니 손을 뻗어 유리 차단기 너머로 내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다. 여보, 내가 다 알아. 그날 제사 때 당신 섭섭하고 억울했던 것 하지만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엄마 홀몸으로 나 하나 키우면서 친척들한테 얼마나 많은 눈총과 멸시를 받았어? 어떻게든 이 집안 체면 좀 세워보려다 보니까 성격이 좀 억세지신 것뿐이잖아. 나는 엄마한테 하나뿐인 아들인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랫사람인데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눈 감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깟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기어이 전세방까지 빼버려야 속이 시원해? 지금 집주인이 매일 전화해서 당장 방 빼라고 난리치는데 당신 진짜 우리 엄마가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주변을 지나가던 타부서 직원 몇 명이 걸음을 늦추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훔쳐보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시선을 눈치챈 그는 돌연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알량한 가족 윤리를 들먹이며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려 들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지금 내 월급 통장까지 다 묶어버렸잖아. 나 오늘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실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여기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왔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부부 사이에 기어코 이렇게 막장까지 가야겠어? 나는 너무나도 당당한 그의 뻔뻔한 낯짝을 마주하며 지난 5년 동안 냄새나는 주방에 처박혀 숨죽여 살았던 내 자신이 뼛속까지 멍청한 호구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가 불쑥 내민 더러운 손을 피했다. 김재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반경 몇 미터 안의 사람들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그래, 내 엄마가 과부로 홀로 너 하나 키운 거 아주 고생 많았고 훌륭하시지. 그는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두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뱉어냈다. 내가 받은 그 크나큰 은혜는 내 피와 내 살과 내 뼈를 깎아서 내가 직접 번 돈으로 갚으라고. 거머리 새끼처럼 내 혈관에 들러붙어 내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알량한 효자 코스프레나 하지 말고. 그의 얼굴에 피어올랐던 얄팍한 안도감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고 낯빛은 푸르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벌어온 그 알량한 월급 350만 원 분원 그 돈을 내 엄마 노후 자금 대준답시고 단 1원 한 푼 안 남기고 엄마 계좌로 꼬박꼬박 꽂아 넣었지. 그런데 이 집구석 생활비는 누가 다 감당했지? 15억짜리 아파트 전세금, 내가 끌고 다니는 8천만 원짜리 외제차 할부금, 매달 카드값으로 나가는 300만 원 넘는 생활비.
심지어 내 여동생이 청담동에서 엉덩이 흔들어대는 350만원짜리 필라테스 연간 회원권까지. 그 모든 걸 다 내 피 같은 돈으로 결제했어. 내가 구체적인 액수를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그의 낯빛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다. 구경거리라도 난 듯 걸음을 멈추고 몰려든 직원들은 점점 늘어났고 여기저기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내 돈으로 내 잘난 체면을 샀고 내 희생과 인내심으로 내 식구들의 화목함을 지켜낸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호구짓 안 하고 피 안 빨리겠다고 하니까 당장 싸구려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조차 없는 게 바로 내 현실이야. 나는 비웃음을 피클리며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는 그의 입술을 쳐다보았다. 김재현, 넌 효자가 아니야. 그저 무능하고 이기적인 찌질한 기생충 새끼일 뿐이지. 내 어미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건 전적으로 아들인 내가 무능한 탓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야. 한지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터질 듯 달아올랐고 억지로 보안 요원을 밀치며 게이트 안으로 난입하려 들었다. 너 이 여자 어떻게 이렇게 독하고 악랄해. 내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너 오늘 내 카드 정지 당장 안 풀면 나 죽어도 이 회사 로비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줄 알아. 나는 몸을 돌려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업무 방해하고 난동 피우고 있습니다. 당장 질질 끌어내시고 앞으로 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김재현의 양팔을 뒤로 꽉 꺾어 쥐고는 그의 몸뚱이를 그대로 번쩍 들어 정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이거 놔달라고. 나 저 여자 남편이야. 니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한지윤. 너 이거 천벌받을 줄 알아. 너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너같이 표독스러운 이혼녀를 앞으로 어느 놈이 데려가겠냐? 그의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박박 긁히며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냈고 넥타이는 쥐어뜯긴 채 등 뒤로 펄럭였다. 마치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생선처럼 바닥에서 펄떡거렸다. 나는 그가 회전문 밖으로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원증을 태그하고 출입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금속문에 현재 내 얼굴이 비쳤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티끌만 한 미련조차 남지 않은 완벽하게 평온한 얼굴이었다. 보름 뒤 강남구에 위치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고급 커피숍의 프라이빗 룸.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재현과 그의 변호사는 이미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 변호사가 내 뒤를 따라 들어와 의자를 빼주며 자리를 권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재산 분할 청구 소장. 김재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핏발이 선명하게 선 두 눈, 푹 꺼진 볼살. 그는 그 짧은 사이 눈에 띄게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예전에는 몸에 딱 맞아떨어지던 맞춤 정장이 지금은 어깨에 넝마처럼 헐렁하게 걸쳐져 있어 물에 빠진 개처럼 비참해 보였다. 오 변호사가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김재현 씨, 이것은 한지윤 씨 측에서 제시하는 이혼 합의서입니다.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15억 전세 보증금과 한지윤 씨 명의의 모든 예적금 및 펀드, 그리고 현재 김재현 씨가 몰고 다니는 차량까지 전부 한지윤 씨 소유로 귀속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지루하고 진흙탕 같은 소송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이 재산 분할 소장은 내일 아침 즉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재현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그 충격에 커피잔 속의 아메리카노가 찰랑거리며 밖으로 튀어올랐다. 그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이빨을 뿌득뿌득 갈며 포효했다. 나더러 빈손으로 쫓겨나라고? 꿈깨.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던 신혼집이야. 그 차도 내가 매일 출퇴근할 때 끌고 다니던 거고. 근데 왜 그게 다 내 거라는 건데? 똑똑히 들어 한지윤. 내가 지난 5년 동안 공은 없어도 고생한 값은 받아내야겠어. 혼자서 그 많은 재산 다 꿀꺽 삼키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겠다고? 나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손에 못 봐. 다 내놓고 가. 그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는 그가 미친 개처럼 발악하는 꼴을 무표정하게 감상하다가 그가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 소장의 봉투끈을 스르륵 풀었다. 김재현. 넌 내가 회사 일에만 미쳐서 우리 집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계산도 못하는 등신인 줄 알았지? 나는 두툼하게 제본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쑥 뽑아내어 그의 눈앞으로 휙 던지듯 밀어주었다. 똑똑히 두 눈 뜨고 확인해. 지난 5년 동안 내가 나불거리는 그 잘난 공동 재산 중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 단 10원이라도 섞여 있는지. 내 쥐꼬리만 한 월급은 내 엄마 화투치고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사 처먹는 데 갖다 바치기에도 모자랐잖아. 15억 전세 보증금. 그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내 특유재산에 매년 받은 인센티브 싹 다 긁어 모은 거야. 차 살 때 그건 카드도 4명의 VIP 카드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심지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고급 정장 구두까지 지난달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내 카드로 3개월 할부 긁어준 거잖아. 나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짝짝 그어진 거래 내역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넌 지난 5년간 이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단 1%도 하지 않았어. 가정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때는 자금의 출처와 기여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본다고. 그런데 감히 내 재산에 숟가락을 얹어? 좋아, 소송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판사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전 재산을 뒤로 빼돌리기만 한 너 같은 기생충 새끼한테 떼어줄지 아니면 오히려 내 5년치 청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너한테 뜯어내서 나한테 안겨줄지 똑똑히 지켜보자고. 김재현은 빼곡하게 인쇄된 숫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옆에 앉은 자기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눈길을 피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자금 출처 증빙 자료 앞에서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승산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모를 리 없었다. 나 도장 못 찍어. 김재현은 갑자기 양손으로 제 얼굴을 푹 감싸 쥐더니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처절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어제 그 집에서 짐 빼서 지금 경기도 외곽 싸구려 모텔방에 틀어박혀 계셔. 엄마도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어? 다신 당신한테 막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응? 나는 찌질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를 내려다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은커녕 잔잔한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도장 안 찍겠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만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알았어. 오 변호사님, 내일 아침 바로 소장 접수하세요. 몸을 돌려 프라이빗 룸의 방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참,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차 말인데. 내일 아침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할 거야. 만약 내일도 그 차 끌고 도로에 나오면 절도죄로 철창 신세 질가고 단단히 해둬. 쾅! 닫힌 문 너머로 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완벽하게 잘려나갔다. 3개월 뒤 서울 가정법원.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텅 비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피고석에는 조정숙과 김재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고작 3개월 사이에 조정숙은 10년은 좋게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려
예전 명절날 최고급 실크 한복을 빼입고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던 기고만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재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원고 측, 보충 증거자료 제출하십시오. 오 판사의 근엄한 목소리가 법정 위로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번쩍이는 USB를 서기에게 건넸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 한지윤 씨가 혼인 기간 동안 피고 조정숙에게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당해온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을 증명하는 음성 녹음 파일들입니다. 이 중에는 양측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나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 즉 추석 제사 당일 현장의 폭언 파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미세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 직후 내 뼛속까지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그 오만방자하고 경멸로 가득 찬 늙은이의 쇳소리가 법정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너같이 가난에 빠진 년이 무슨 자격으로 본상에 앉아? 제대로 된 집안 예절도 못 배운 주제에 당장 주방으로 꺼져서 그 찌끄러기들이나 주워 먹어. 녹음 파일 너머로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치익 튀어오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섞여 들려왔다. 그 끔찍한 파열음은 텅 빈 법정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원고석에 앉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밀가루와 생고기 비린내, 그리고 싸구려 기름이 뒤섞인 그 역겨운 주방의 냄새가 마치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코끝을 훅 찌르는 듯 했다. 재판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났다. 법정 안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조정숙은 고개를 가슴팍까지 푹 파묻고 두 손을 덜덜 떨며 꽉 쥐어짠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김재현의 고개는 무릎에 닿을 만큼 꺾여 있었다. 법정의 심리 결과, 피고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경제에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피고 조정숙은 원고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목발을 집어들었다. 주문. 원고 한지윤과 피고 김재현은 이혼한다. 15억 원의 전세 보증금 및 원고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주식 등의 재산과 차량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김재현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아울러 피고 조정숙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본 배상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집행할 것을 명한다. 탕, 탕, 탕. 목발이 3번 내리쳐졌다. 재판은 완벽하게 끝났다. 나무망치가 울리는 그 순간 조정숙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몸뚱이는 의자 아래로 푹 쓰러졌다. 총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당장 비바람 피할 쪽방조차 없는 그들에게 이 돈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구겨진 정장 재킷 자락을 우아하게 툭툭 털어 정돈한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왔다. 초겨울의 서울.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이 부시도록 맑고 투명했다. 주말 오후. 나는 명의를 온전히 되찾은 그 오픈카의 운전대를 잡고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시속 80km. 차가운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헤집어 놓았지만 나는 창문을 올리지 않았다. 마포구의 낡고 허름한 빌라촌을 지날 즈음 앞쪽 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한 손으로 여유롭게 운전대를 잡은 채 멈춰섰다. 도로변에 있는 동네 할인마트 입구에서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가 들려왔다. 야, 여기 떨이 스티커에 분명히 오후 4시 이후 반값 할인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잖아. 지금 4시 5분인데 왜 원가를 다 받아 처먹어. 너희들 이거 소비자 기만이야. 당장 점장 나오라 그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조정숙이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고 칙칙한 패딩을 껴입은 채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떨이용 두부 한 모를 손에 꽉 쥐고서 어린 계산원 알바생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까만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은 떡진 머리카락, 눈가의 깊은 주름에는 밑바닥 인생의 궁핍함과 도끼가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조금 떨어진 허름한 반지하 빌라 입구. 예전에는 집에 간장병이 넘어져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자빠져 비싼 샤인머스켓만 주워 먹던 마마보이 김재현. 그가 다 늘어나고 색이 바랜 싸구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세일할 때 사온 묵직한 생수 한 묶음을 비좁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계단 아래로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굽어 있었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생수통이 그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퍽퍽 때려댔다. 나는 그 비참하고 시궁창 같은 풍경을 아주 고요하게 지켜보았다. 비웃음도 통쾌함도 없었다. 내 마음은 그저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맑은 호수처럼 완벽하게 평온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뒤에 서 있던 차량이 짧게 경적을 울렸다. 나는 창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었다. 한때 펄펄 끓는 기름에 대어 물집이 잡히고 30인분의 제사전을 부치느라 굳은 살이 베었던 내 두 손은 지금 최고급 천연 가죽 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손끝에는 미끌거리는 기름때도 없었고 코끝에는 구역질 나는 찌든 기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다. 묵직하고 심장 뛰는 엔진의 배기음과 함께 내 차는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눈부신 도로를 향해 매끄럽게 튕겨나갔다. 룸미러 속으로 곰팡내 나는 반지하 입구와 단돈 몇백 원을 깎겠다고 악을 쓰는 추악한 실루엣들이 빠른 속도로 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다음 골목 모퉁이로 넘어가며 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눈앞에는 탁 트인 대교가 뻗어 있었고 오후의 눈부신 햇살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지독하게 따스한 오후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